조금만 더 버텨줘. 이제 다 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 여성이 선택해야 했던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북쪽 땅에서 남쪽 땅으로 그 경계를 넘기 위해 한 여성이 감행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북도 국경지대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2024년 9월 가을이 깊어가는 국경수비대 막사에서 한 여성이 눈을 떴습니다. 리서연 소대장은 30살의 나이로 이곳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8개월째 접어든 배는 이제 군복으로도 감추기 어려울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서연은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군들이 일어나기 전에 씻고 군복을 단정히 입어야 했습니다. 배를 감추기 위해 속옷을 여러 겹 껴입고 그 위에 헐렁한 군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단정했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하지만 배만큼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옷을 겹쳐 입어도 옆에서 보면 불룩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면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자신과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눈빛이 맑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지금은 피로와 불안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도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학교 교원이었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꿈은 조국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라. 당과 수령님께 충성하는 모범 군인이 되어라.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복무하렴.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서연은 5년 동안 성실히 복무했습니다. 훈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정치학습 시간에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먼저 나서서 도왔고 상급자의 명령에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하사로 진급했고 다시 2년 후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부대에서도 그녀를 모범 간부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6개월 전 그녀가 사랑하던 남자가 중국 국경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박민혁 상사는 서연보다 2살 위였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민혁은 키가 크고 눈빛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연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민혁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서연은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부대 안에서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기에
몰래 만나야 했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에 잠깐 눈빛을 나누고 휴식 시간에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부대 뒤편 창고에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혁은 그때마다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제대하면 결혼합시다. 평양에 가서 살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분과 출신, 당성을 따지는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넣었지만 몇 달째 답이 없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혁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은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서연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탈북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하지만 민혁은 진지했습니다. 형이 3년 전에 넘어갔어요. 지금 남쪽에서 잘 살고 있대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당과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설득했습니다. 여기선 우리 결혼도 못해요.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어요. 평생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민혁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쪽에서 안전하게 당신을 데려갈 방법을 찾을게요.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붙잡히면 어떡해요?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3월 28일 밤 민혁은 홀로 두만강을 건너려다 국경수비대의 총에 맞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다음 날 아침 동료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간밤에 탈영병 1명 사살했다던데 박민혁 상사래.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한 사람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사체는 강물에 떠내려갔고 부대에서는 탈영병 사살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추모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그저 배신자로 기록되고 잊혔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아침 점호에 서고 순찰을 돌고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 눈물을 흘렸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혁이 죽기 1달 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창고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서연을 꼭 안았고 두 사람은 이별을 예감한 듯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군의관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혼모는 군대에서 용납되지 않았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국가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홀로 이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부대 밖에 사는 아는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임신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누가 임신했어? 서연은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배도 크게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군복이 헐렁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7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고 무거운 장비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동무, 요즘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같은 소대 여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배식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옥수수밥도 예전보다 양이 많잖아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다른 여군도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요? 서연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9월 15일 상급 부대에서 전체 장병 신체 검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든 인원이 군의관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진 항목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신체 계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통지문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검진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드러나고 군법회의가 열리고 아이는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혁이 건너려던 그 강을 자신도 건너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두만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심은 깊지 않다고 해도 2m 정도였고 강폭은 100m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9월의 강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물속에서 진통이라도 오면 그대로 익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여기 남아서 검진을 받고 모든 것을 들키느니 차라리 강을 건너다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아이와 함께 자유를 향해 가다가 죽는 것이니까요. 서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서연은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민간인 옷을 구해야 했습니다. 부대 근처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안 입는 옷 있으면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출산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좀 보내주려고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렴. 서연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을 챙겼습니다. 5년간 국경수비대에서 근무하며 모아온 정보들이었습니다. 근무 교대표, 순찰 경로, 국경 경비의 허점, 그리고 부대 간부들의 비리 목록까지. 상급자들이 물자를 빼돌리는 것, 중국 상인들과 밀거래하는 것, 탈북자를 잡은 후 뇌물을 받고 놓아주는 것.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작은 USB에 담았습니다. 부대 행정실 컴퓨터를 몰래 사용해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남쪽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임신한 탈북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진 탈북자. 그래야 남쪽에서 자신과 아이를 보호해 줄 것이었습니다. 9월 19일 저녁
서연은 소대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옥수수밥과 배추국이 전부였지만 동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상영 있대요. 무슨 영화? 또 전쟁 영화겠지 뭐.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들과도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동료들,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낸 전우들. 하지만 서연은 아무에게도 고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다른 이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뱃속 아이도 불안한지 자꾸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곧 자유로운 곳으로 갈 거야. 내 아빠가 가려던 그곳으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치마 허리끈을 최대한 느슨하게 묶었지만 그래도 배가 답답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민간인 차림의 자신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연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민혁의 사진 한 장, USB, 그리고 비상식량으로 챙긴 옥수수떡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의 사진은 비닐봉지로 여러 겹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에 젖어도 괜찮도록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사진 속 민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막사를 빠져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5년간 이곳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순찰병이 지나가는 시간, 감시 초소의 사각지대, 철책의 허술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경비를 담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탈북자를 막아야 할 사람이 이제 탈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걸음이 느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책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국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추억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를 용서하세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 서연의 치마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치마를 떼어내고 철책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 배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강까지는 3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고 발밑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출렁이는 물소리, 어딘가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소리. 이 강을 건너면 살 수 있고 건너지 못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물가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듯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철책을 넘었고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면 탈영죄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결국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을 수 있고 뒤로 가도 죽을 수 있다면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배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아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멈춰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서연은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보따리를 들고 다른 손과 다리로 물을 헤쳤습니다. 임신한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금방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두만강의 밤은 깊고 어두웠고 한 여성은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죽은 연인의 얼굴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미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서연은 한 팔로 보따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다른 팔과 다리로 필사적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하지만 임신 8개월의 몸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불과 10여 미터를 헤엄쳤을 뿐인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건너편 강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강물은 서연의 몸을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라앉는 것은 아닐까? 아이와 함께 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때 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엄마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지키려던 이 아이를,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시 팔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을 헤쳐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이었는지 아니면 몇십 분이었는지. 서연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들어왔고 서연은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습니다. 지금 진통이 오면 끝이다.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물속에서 진통이 시작되면 헤엄칠 수 없게 되고 그대로 익사할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자신도 모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은 배에 손을 대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드디어 발끝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바닥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고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9월의 밤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서연은 보따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닐로 감싼 민혁의 사진과 USB는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수수떡은 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몸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서연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모든 체력을 소진해 버렸습니다. 서연은 다시 주저앉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의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앞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선족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북에서 왔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배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임신했소? 서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요. 이 몸으로 강을 건너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척하며 돈을 뜯어내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여기서 떠나야 하오. 중국 공안이 순찰 돌아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팔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작은 창고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이불과 몇 개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바닥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남자는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다른 남자 한 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족 사투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임신했잖아. 팔기도 애매한데. 그냥 공안에 넘겨. 그것도 돈이 안 되잖아. 서연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면 돕고 돈이 안 되면 버리거나 팔아넘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하오. 중국에서 동남아까지 가는 비용, 브로커 비용, 위조 서류 비용,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하오. 돈 있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으로 받는 월급으로는 한 달에 쌀 몇 킬로그램도 사기 어려웠습니다.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중국 농촌에 팔리든지. 장가 못 간 총각들이 북한 여자들 많이 사요. 임신했어도 상관없는 놈들도 있어.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인신매매였습니다. 중국 농촌에 팔려가면 평생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도망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신분증도 없어서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었던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있어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북한 국경수비대 근무표하고 순찰 경로요. 간부들 비리 명단도 있고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USB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수비대 소대장이었어요. 5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고요. 남자는 동료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진짜요? 가짜면 당신 죽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저 한국 정보기관에 넘기면 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다시 조선족 사투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진짜면 큰 돈이야.
한국 쪽에 팔 수 있어. 근데 믿을 수 있나? 일단 확인해 보자고. 첫 번째 남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좋소. 사흘 안에 한국으로 보내주겠소. 대신 이 정보가 가짜면 당신 중국 공안에 넘기겠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그 창고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씩 화장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은 하루에 한 번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수수밥과 배추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서연은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뱃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브로커가 왔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여권과 비행기 표를 내밀었습니다. 내일 출발하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고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오. 서연은 여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짜 여권이었고 사진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말 걸지 마시오. 질문 받으면 조선족인 척하고 중국어로 대답하시오. 못 알아듣는 척해도 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이 낳으면 안 돼요. 참으시오. 서연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가 불러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할지 걱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브로커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작은 공항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브로커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절대 한국말 쓰지 마시오. 북한 사투리 나오면 바로 걸리오.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하오. 서연은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치마를 입고 배를 최대한 가리려고 했지만 워낙 배가 불러서 티가 났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서연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묻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중국어로 메이관시, 메이관시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가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연을 쳐다보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자 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앉았습니다. 여성은 서연의 배를 보며 뭔가 말을 걸었지만 서연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대답하면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이제 동남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북한 군인이었는데 이제는 탈북자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 중에 배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통증이 아랫배에서 느껴졌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면 큰 소동이 날 것이고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땅만 밟으면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손으로 배를 감싸고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아이는 뱃속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엄마 아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좌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보며 뭔가 물었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을 주었고 서연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라오스에 착륙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밖에는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차로 데려갔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차는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대에게 뭔가 돈을 건넸고 서연은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뇌물이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방콕의 한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서연을 작은 방에 들여보내고 말했습니다. 영어와 몸짓을 섞어서였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 가. 여기서 쉬어. 서연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의 여정으로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통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놀라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서연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주변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태국어로 뭔가 소리치는 사람들, 사이렌 소리, 그리고 배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병원에 도착했지만 서연에게는 돈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했지만 응급 상황이라 일단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서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탈북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탈북자로 보이는 임산부가 위급한 상태라고. 대사관에서는 즉시 직원을 보냈고 서연은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급 의료 수송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구나. 미녀가, 나 이제 내가 가려던 그곳에 가.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서연은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오갔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깨끗한 침대,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각종 의료 장비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간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 사투리가 아닌 남쪽 억양의 한국어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인천국군병원이에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아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지나 드디어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배에서 다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신음하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의사를 불렀고 곧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서연을 진찰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산모도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고요. 즉시 제왕절개 해야겠어요. 서연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위험한가요? 의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서연은 천장의 조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스쳐가는 형광등 불빛들이 마치 터널 같았습니다. 간호장교 한 명이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병원 산부인과 과장님이 최고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에 서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간호장교는 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척추 마취를 할 거예요. 의식은 있지만 통증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곧 하반신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배 위로 천이 쳐졌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배를 누르는 압박감과 당기는 느낌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요? 우리 아기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즉시 이송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배를 봉합했고 출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걸까? 숨을 쉬고 있는 걸까? 왜 울지 않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간호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제 아기요. 제 아기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소아과 의사가 왔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예요.
하지만 심장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어요. 심실 중격 결손증이라고 심장의 벽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 혈액형이 RH 음성 AB형이에요. 매우 드문 혈액형이죠. 수술하려면 수혈이 필요한데 지금 병원 혈액원에 재고가 없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버텨서 살린 아이가 혈액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 피를 쓰면 안 돼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모는 지금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헌혈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산모는 RH 양성이라 맞지 않아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혈액원에 연락을 돌렸어요. 하지만 RH 음성 AB형은 정말 희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서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 정하셨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요. 박민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탈북자 한 명이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의무과장이 서연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을 찾았어요. 지금 헌혈 의사를 확인하는 중이에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의무과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도 인연이죠. 그분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김태준 일병이라고 여기서 의무병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김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의 형 이름이 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 태준일까요? 민혁은 형이 먼저 탈북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이 다릅니다. 민혁은 박 씨였고 이 사람은 김 씨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성이었기에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 의무병이 병실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서연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민혁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박태준이요. 민혁이 형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 오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혁이가 죽었다고 들었어요. 형을 따라 탈북하려다가 총에 맞았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제가 막았어야 하는 건데.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동생 선택이었어요. 동생은 서연 씨를 사랑했고 함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혁이 아이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 씨가 죽기 한 달 전에 임신했어요. 그 후로 혼자 숨기고 살았고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은 죽었고 그 동생의 여자는 임신한 몸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조카를 살려야죠. 당연히 피를 드릴게요.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태준은 서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족인데요. 민혁이가 지키려던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간호사를 불러 헌혈 준비를 했습니다. 헌혈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의 피는 곧바로 검사를 거쳐 민준이의 수술에 사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다음날 오전에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수술이 성공하면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새벽에 태준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못 주무셨죠?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요. 태준은 서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했어요. 탈북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형,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하고 저쪽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전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잡히면 죽는다고. 하지만 민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도 건넜잖아. 나도 할 수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먼저 탈북한 게 동생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제가 동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혁 씨는 자기 선택을 한 거예요. 저를 위해, 아이를 위해.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수술실 앞까지 갔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습니다. 작은 아기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과 태준은 수술실 밖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서연과 태준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어요. 아기 건강하게 회복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서연을 부축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혁이 지키려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회복실에서 민준이를 처음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우리 이제 안전해. 내 아빠가 원하던 그곳에 왔어. 태준도 옆에서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생을 닮은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지키려던 아이 잘 자라고 있어. 형이 잘 지켜줄게. 안심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준이의 수술이 성공한 후 서연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이었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힘을 되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연결된 선들이 하나씩 줄어들었고 작은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근무가 끝나면 매일 서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의 상태를 묻고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같은 북쪽 땅에서 왔고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원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직장을 구해야죠. 민준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과 닮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혁보다 조금 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민혁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혈액형 외에도 여러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의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그리고 헌혈자분의 DNA를 비교해 봤는데요. 헌혈자분이 아기의 친척이 아니에요.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 오빠는 민혁 씨 친형이에요. 민준이 큰아버지이고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헌혈자분의 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DNA 상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민혁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임신 시기를 역산해 보니 산모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니에요. 6개월 전이 아니라 9개월 전이에요. 9개월 전.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6개월 전은 민혁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9개월 전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당 간부 연수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양의 한 시설에서 정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밤 고위 간부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여군 소대장들이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고 간부들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 간부가 서연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동무도 한잔하시오. 서연은 거절했지만 간부는 계속 권했습니다. 당의 명령이요. 그 후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어지러웠고 누군가 자신을 부축해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팠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기억을 애써 지워왔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면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9개월 전쯤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술에 뭔가 탔던 것 같아요. 다음 날 깨어났을 때 몸이 이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고요.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민혁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폭행한 괴물의 아이였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산모만 아는 게 아니라 헌혈자분도 알게 될 거예요. 검사 결과가 공유되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태준 오빠가 알면 어떻게 되죠? 민준이를 버리겠죠?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버텨서 살린 아이가 그 괴물의 자식이었다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알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들으셨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이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았다고, 이용당했다고 소리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이가 알았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며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태준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서연 씨가 임신한 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한 걸까요? 서연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임신했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민혁이는 똑똑한 애였어요. 눈치도 빨랐고요.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더 급하게 탈북을 시도한 거 아닐까요?
서연 씨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약 민혁이 정말 알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서연과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자신의 씨가 아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아이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지키려던 아이예요. 그럼 제 조카나 마찬가지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는 민혁 씨 아이가 아니에요. 오빠랑도 아무 상관없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상관 있어요. 민혁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아이잖아요. 동생이 사랑한 사람의 아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한테 짐이 될 거예요. 저희 때문에 오빠 인생이 망가져요.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다 죽어도 후회 없어. 형도 그렇게 살아. 전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혁이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려고 했어요. 서연 씨와 아이를 자기 가족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 동생의 뜻을 형인 제가 이어가야죠.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일 거예요.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정보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USB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국경 경비의 허점, 간부들의 비리, 근무 교대표 등은 모두 검증된 정보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착 지원금도 추가로 나올 거예요. 서연은 그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면 취업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수술 후 3주 만에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은 작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든 누구의 아이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를 차에 태우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빠는 너를 지키려고 강을 건너려다 돌아가셨어.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리고 내 삼촌은 너를 위해 피를 나눠줬어.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태주는 백미러로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키우세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신호등과 자동차들. 낯설지만 자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뱃속 아이와 단둘이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함께 걸어갈 사람도 생겼습니다. 서연은 가슴에 품고 있던 민혁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비닐봉지로 감싸져 있어서 조금 구겨졌지만 민혁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던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태준도 백미러로 동생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형이 내 뜻을 이어갈게.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형이 지킬게. 안심하고 쉬어.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의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준도 함께 내려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나와서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서 새 출발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의 품에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면회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태준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한 손으로 답례했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민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상처와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진실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 하늘의 별과 남쪽 하늘의 별은 같은 별이었습니다. 민혁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별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자요, 민혁 씨. 우리 잘 살게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서연은 작은 월세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였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처음으로 가진 자신만의 집이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요람에서 민준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한 아이는 이제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가끔 잠결에 미소 짓기도 하고 손가락을 입에 물고 빨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씻고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딱 맞춰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태주는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민준이를 보고 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끔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태주는 서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들고 온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과일이랑 아기 이유식 좀 샀어요. 요즘 면역력에 좋다는 배도 있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매번 이것저것 사오시면 제가 미안해요.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카 보러 오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요람에서 민준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일어났구나, 우리 아가. 민준이는 눈을 뜨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주는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네요. 지난주보다 더 통통해진 것 같아요. 서연은 민준이를 태준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잘 먹어요. 밤에도 잘 자고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민준이는 태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태준은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흔들어 주었습니다. 민준아, 큰아버지야. 기억하지? 민준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태준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민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삼촌과 조카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고 민준이도 태준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내온 서연은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 씨랑 민준이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동생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뭔데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내년에 전역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거예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고 병원에서 일자리 제의도 받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오빠 성실하시니까 어디서든 잘하실 거예요.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저희가 함께 살면 어떨까 해서요. 서연은 깜짝 놀라 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네. 태준은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다만 같은 집에서 살면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서연 씨 일할 때 제가 민준이 봐줄 수도 있고요. 생활비도 나눌 수 있고요.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그건 너무 오빠한테 짐이 돼요. 저희 때문에 오빠 인생이 묶여요.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제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형이 지키려던 가족을 제가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서연은 태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거짓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태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민준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올 때,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민혁과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연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재수 씨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태준은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날 저녁 태준이 돌아간 후 서연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별을 보며 민혁을 떠올렸습니다. 민혁 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민혁 씨 형이시니까 당연한 거겠지만요. 오빠는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어요. 제가 오빠 마음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당신은 괜찮을까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혁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에 대한 감정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혁의 형이라는 이유로 의지했지만 이제는 태준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따뜻함, 성실함, 배려심, 모든 것이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결심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살아요. 저도 오빠가 필요해요. 민준이도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해요. 오빠와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태준이 전역하는 겨울, 둘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2개 있어서 각자 공간을 가질 수 있었고 거실도 넓어서 민준이가 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집들이 날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서연과 태준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과 태준은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두 사람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꽃잎을 보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태준을 보았습니다. 태준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잡아도 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손을 잡고 때때로 민준이를 내려다보며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얻기 위해 두 사람이 겪어야 했던 것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서연은 가방에서 민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부터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낡고 구겨졌지만 민혁의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당신이 지키려던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준도 동생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형이 약속 지키고 있어. 내가 사랑한 사람들 잘 지키고 있어. 보고 싶다, 동생아. 서연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을 봐야 했습니다. 민준이의 미래를, 태준과의 미래를. 서연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민준이가 유모차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하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민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햇살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쑥쑥 자라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 일하고 있었고 태준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제법 혼자 숟가락질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툴러서 음식을 흘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웃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를 재운 후 서연과 태준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서연은 차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가족처럼 살고 있잖아요. 제대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해요. 태준은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알게 된 탈북자 친구들, 병원 동료들, 그리고 서연을 도와주었던 국정원 담당자 몇 명.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태준과 마주 섰습니다. 태준은 정장을 입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김태준, 신부 리서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태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리서연, 신랑 김태준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서연을 안고 키스했습니다. 민준이는 앞자리에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와 아빠가 행복해하니까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서연은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제가 행복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오빠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태준도 속삭였습니다. 민혁아, 잘 보고 있지? 재수 씨와 조카 잘 지키고 있어. 안심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태준, 그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만강을 건넌 한 여성의 여정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성이 선택한 용기,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연 씨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두만강을 건넜고 수많은 위험을 뚫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태준 씨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 이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이죠. 민혁 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줄 알면서도 서연 씨와 아이를 지키려 했고, 태준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두만강을 건너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그리고 옆에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갈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